네, 안녕하십니까. 박노광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이크레 생물 수업을 하는데 우선 수업하기 전에 OT를 간단하게 하고 수업을 해나갈게요. 우선 하이크레 생물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일반 생물학하고 뭐가 달라요? 생물학 개론하고 뭐가 달라요? 이러는데 이 하이크레 생물이 일반 생물학 이꼴 생물학 개론이에요.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생물학 개론이라고 배웠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생물학 개론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생물학 개론이란 말이 슬슬 없어지다가 일반 생물학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슬슬 없어지다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요때 이제 생명과학이라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의 개념이 바꾼 게 제일 먼저 고등학교 때는 생물, 대학교 들어가면 생물학 개론으로 됐다가 일반 생물학으로 됐다가 생명과학. 그래서 옛날에 우리 때는 생물학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명과학부라고 해요. 생물학과라는 과가 없어요. 이제 생명과학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학이라는 용어로 이제 점점 바뀌었는데 이 공무원 세계는 워낙 보수적이라서 옛날 말 절대로 안 바꿔요. 그래서 그냥 일반 생물. 그래서 9급, 8급, 9급은 간호직 같은 경우, 8급 같은 경우,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생물이라고 나와요. 시험 문제 이제 할 때 뭐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뭐 해서 생물하고서 단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7급은 일반 생물학이라고 나와요. 그럼 뭐가 다른가? 옛날에 많이 달랐죠. 15년 전에는 15년, 20년 그 사이에는 생물이에요. 고등학교 생물만 하면 의료직이나 간호직 생물은 전부 다 풀어요. 그리고 7급은 일반 생물학, 약간 대학 1학년 수준이 나와요. 그런데 요즘에는 생물이나 일반 생물학이나 수준이 오히려 7급보다 우리 간호의료직이 더 수준이 높아졌어요. 왜 높아졌나 그러면 경쟁률이 워낙 세서 7급보다 문제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생물학 개론이나 생물이나 똑같은 그런 상태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이크레 생물의 수준 하면 생물학 개론, 일반 생물학 이런 수준하고 수준보다 약간 높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이 대학에서도 가장 많이 쓰고 많은 대학에서 거의 교과서 같이 사용을 하고 또 출제위원들도 항상 출제하러 들어갈 때 갖고 들어가는 게 캠벨 생명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캠벨 생명과학이라는 책이 이 생명과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 있는 책의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하고 거기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깊은 내용까지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수준은 캠벨 생명과학보다 약간 높을 수도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7급도 이걸로 충분하고도 남아요. 7급 생물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서 하이크레 생물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강의는 가장 쉽게 강의해요. 대한민국의 공무원 생물에서 나만큼 쉽게 강의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자부해요. 정말 쉽게 강의하거든요. 쉽게 강의하는데 처음에 들어보고서 쉽구나. 이 정도 갖고 100점 맞을 수 있을까 하는데 쉬운 수준에서 굉장히 어려운 깊숙한 수준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수준 일반 생물학이나 일반 생물학 이상의 수준까지 들어가니까 처음에 쉽다 그래서 얕보면서 생물 수업하면 안 돼요. 조금 어려워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작년교재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작년교재 가지고 있는 2022년도 교재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페이지 수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페이지 수가 다르면 내가 설명할 때 예를 들어 36페이지 했는데 작년 책은 32페이지에 있고 막 이러면 수업하기가 작년 책까지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작년 책하고 올해 책하고 페이지 수는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디가 추가됐나 그러면 우리가 책에 보면 이제 내용이 있고 옆에 날개가 있어요. 날개 부분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 추가될 요령을 요 날개에다 해놨거든요. 그 날개 부분을 추가시킨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추가될 내용이 있으면 날개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직도 날개가 빈칸이 많으니까 이제 내년엔 더 날개가 채워지겠고 후년에 더 채워지겠고 계속 채워지겠죠. 그래서 날개 부분을 거의 채워서 했기 때문에 책 페이지는 똑같아요.
안 변했어요. 그래서 책 표지 안 변했구나. 똑같은가 보다. 아니에요. 날개에 꽉 채워서 그것만 해도 이제 한 70페이지 정도의 추록이 나오니까 80, 거의 80페이지 정도의 추록이 나와요. 그래서 날개 부분에 채웠으니까 여러분들도 작년책까지 있는 선생님들 날개에다가 이렇게 추록을 보면서 날개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써놓고 하면 내가 강의하면서 이건 작년책에는 없습니다 라는 소리 못 하거든요.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쭉 강의하니까 없구나 어딨나 하고서 또 추록 찾아서 막 하지 말고 미리 요 추록에 있는 걸 그 배울 너무 많으면 그 전날 수업하기 전날 추록에 있는 걸 쭉 해서 써놓으면 그리고 본 내용도 매끄럽지 않은 거는 내가 더 매끄럽게 또 고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추록 여러분들 보면 알지만 프린트해 놓은 건 그냥 인쇄를 컬러 복사기로 안 해놓은 바람에 색깔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쓰면 이 추록의 색깔이 바뀐 거는 내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강의 자료 보면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제 프린트로 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PC로 보면 그 금방 컴퓨터로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어디에 어떤 게 추가된 건가, 어떤 게 변경된 건가. 그래서 그거를 추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면 돼요. 작년 교재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그 추록은 어디서 찾냐면 동영상 강의 나오면 이걸 안 가르쳐 주면 계속 질문 들어오더라고요. 추록 어딨냐고. 찾아달라고 질문 들어오는데 여러분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해놓으면 훨씬 낫겠지. 이 동영상 강의 들을 때 뭐가 나오냐면 강의 듣기라고 돼 있어요. 강의 듣기 해놓고 강의 듣기 해놓고 뭐 요 밑에 강의 단원명 강의 시간 뭐 최근 수강일 이런 거 쭉 나오면서 끝에 강의 자료라고 나와요. 강의 자료라고 나오면 그 밑에 강의 자료 밑에 강의 자료 다운이라고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면 추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 교재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클릭할 필요 없어요. 다 있으니까 2022년도 교재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요걸 클릭하면 추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새로 개정된 내용들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내가 쭉 해놨으니까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 인쇄할 때도 컬러 프린트기 있으면 그걸로 인쇄하면 빨간색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록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들어오는 게 뭐가 질문이 많이 들어오냐면 예를 들어 타감작용이다 그러면 타감작용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도저히 못 찾겠어요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제일 뒤에 찾아보기 있어요. 이 책 맨 뒤에 보면 찾아보기 있으니까 찾아보기에서 내용 있으면 그거에 찾아보면 금방 몇 페이지에 있다고 나와요. 근데 책 뒤는 한 번도 안 보고 앞에만 보고 계속 나만 보고 진도 따라 나가니까 뒤에 찾아보고요.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냥 모르고 뭐 무슨 내용 있으면 이 내용 어디에 있냐고 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면 뒤에 있어요. 맨 뒤에 있죠. 그 찾아보기를 많이 활용하면 돼요. 어떤 내용이 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이건 몇 페이지에 있나? 페이지 수 찾기 힘들어요. 찾아보기 해놨으니까 그 찾아보기에서 찾아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책은 그림이 좀 많죠. 그림이 많은데 이 그림을 어떤 재작년인가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문의가 왔어요. 이 그림을 칼라로 하면 책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쁠 텐데 왜 흑백으로 하고 칼라로 하지 않느냐고 나한테 문의가 왔는데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칼라로 한번 해보는 거 생각해 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가 출판사에다 물어봤더니 칼라로 해놓으면 5년간 팔아야 자기네들이 남는 게 있대요. 5년간. 이 책을 딱 한번 꽝 찍어서 5년 동안 그대로 그걸 5년 동안 계속 해야 자기들이 남는 게 있지 1년에 한 번씩 책 바꾸면 절대로 칼라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5년 동안은 만약에 칼라로 하면 5년 동안 내가 책을 바꾸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생명과학 책들이 1판부터 2판, 3판, 10판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약간 변경된 내용, 추가된 내용, 또 엊그제 노벨상 받은 내용이 들어오는 거. 이게 이제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 같은 게 노벨상 받은 거. 그러니까 2년 전에 문제의 출제가
됐는데 그 바로 전에 노벨상 받은 문제예요.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게. 그런 게 이제 새로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캠벨 책이나 모든 생명과학 책에 계속 추가가 되거든요. 그럼 나도 추가시켜야 되지. 이걸 5년 동안 어떻게 가지고 있어? 그 5년 동안 이 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칼라로 만들면 책을 못 바꾸기 때문에 5년간 이 출판사의 영업이익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5년간 책을 못 바꾸기 때문에 칼라로는 절대 내 평생을 못 만들 것 같아요. 나는 항상 매년 9월 되면 새로운 책으로 수업을 해야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작년 책 그대로 수업하면 정말 지루해서 수업 못해요. 새로 바뀌어야 뭔가 추가되는 내용이 있고 뭐가 있어야 지루하지가 않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매년 여태까지 평생 내가 책은 계속 매년 바꿨어요. 9월 되면 항상 바꿔갖고 새로운 책으로 수업을 해나가죠. 페이지 수는 안 바뀌었지만 내용이 많이 바뀌는 새로운 책으로 수업을 해나가야 내가 재밌어서 수업을 계속 해나가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까지 수업하잖아요. 계속 바꾸니까 나도 계속 새롭게 수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칼라로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되고, 그래서 이 캠벨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 11판이었었는데 올해 3월 달에 12판이 나왔어요. 올 2022년 3월에 12판이 또 새로 나왔거든요. 바뀌어서. 그래서 매년 교재가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바뀌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나도 계속 교재를 새로운 내용으로 추가시켜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캠벨 하는 이유가 가장 지금 내가 봐도 가장 생명과학 책 중에서 제일 잘 나왔고 또 정리가 아주 잘 돼 있는 책이고 또 대학에서도 가장 많은 대학에서 사용을 하고 출제위원도 아까 얘기한 대로 출제위원도 캠벨 생명과학 책은 꼭 가지고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캠벨 하는데 이 캠벨 교수가 캠벨 박사죠. 캠벨 박사가 2004년도에 타계하신 분이에요. 2004년이면 지금 벌써 18년 됐네요. 그죠? 18년 전에 타계를 한 분인데 여태까지 캠벨이라는 책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럼 누가 이거 바꾸는가 돌아가셨는데 그 후학들이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이.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쭉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 캠벨 생명과학이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바이블 같이 쓰듯이 나도 이 하이크레 생물을 공무원 생물의 바이블 같이 쓰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수정하고 또 고치고 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제 혹시가 아니라 조만간 은퇴하겠죠. 그래서 그러더라도 이 교재는 계속 사용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제자 박태양 선생님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박태양 선생님이 누가 그러는데 박태양 선생님이 아들 아니냐고 그러는데 절대로 아들 아니에요. 나는 딸만 둘 있는 딸 바보 아빠예요. 그래서 박태양 선생님은 10수년 전에 우리 수능 때 나의 제자였었어요. 그래서 수능 시기에 내 제자로 2년 동안 배우면서 나도 생물학과 가고 싶다고. 그래서 생물학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 그리는 거나 뭐 하는 거나 전부 다 나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2년 동안 계속 내 그림 보고 그림 그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생물은 나한테 2년을 배웠기 때문에 거의 자기 노트도 꼭 내 그림하고 똑같은 노트를 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수업하고 그래서 생물학과 가서 이제 학원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크레 생물 그래서 제일 앞에 또 저자에도 박노광만 해놓은 게 아니라 그때 한 3년 전부터 박노광, 박태양 공조라고 해서 박태양 이름을 같이 해놓은 게 내가 이제 이 수업을 안 하더라도 박태양이 이 하이크레 생물 가지고 계속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공무원 생물의 바이블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에요. 그리고 강의 수가 작년에는 요 기본 강의가 102강이었었거든요. 심화는 101강. 그래서 합해서 203강이에요. 근데 강의 수가 너무 100강이 넘어가니까 처음부터 질릴 것 같아서 시간을 조금 45분, 50분 수업하는 걸 60분 정도, 60분에서 70분 정도 수업을 해서 강의 수를 100강 올해는 100강 절대로 안 넘어가게 그렇게 강의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강의 시간이 좀 길더라도 여러분들이 배속으로 들으면 돼요. 내가 그림 그리는 시간이나 말소리가 내가 들어보니까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시간, 말소리 좀 느리니까 여러분들이 배속해서 들으면 빨리빨리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내가 그림 그리는 시간이 다른 PPT 쓰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30초 정도, 30초 보여줘도 굉장히 오래 보는 것 같아요. 30초? 집에 가서 30초 동안 이렇게 눈 감고 30초 있어봐요. 굉장히 길어요. 그 30초 정도를 PPT를 보는 걸 나는 그림 그리면 10분 이상 걸리거든요. DNA 복제 같은 거 내가 한 땀 한 땀 그려요. 염기당 인산해갖고 그리면서 요건 이렇게 되고 다시 지우고 또 그리고 지우고 이렇게 복제가 일어난다 이런 걸 다 이 뜨개질하는 사람 뜨개질 하듯이 한 땀 한 땀 그려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걸 PPT로 쓰면 딱 30초만 보여주면 끝이에요. 근데 합격수기에 보면 그렇게 보는 것보다 내가 한 땀 한 땀 그리는 게 시험 볼 때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쭉 올라간대요. 그 시험 보기가 굉장히 기억하기가 좋고 그래서 꼭 그림 그리는 건 꼭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합격수기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강의 수가 늘어나고 강의가 늘어나고 시간 수가 너무 많아지더라도 일부러 한 땀 한 땀 그리는 이유, 절대 PPT는 내가 이 수업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사용을 안 해요. 그거 사용하는 건 기출문제 풀이할 때나 기출문제 그러니까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시험 봤다 그러면 그 시험 문제 해설하는 거, 기출문제 해설하는 거, 그거 정도 할 땐 PPT 쓰지만 내가 강의 내용은 PPT 전혀 안 써요. 안 쓰고 전부 다 내가 그려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강의 수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답답하면 그림 그릴 때 좀 배속으로 2배속 해도 돼요. 주르르 지나가도 그래도 그림은 잘 보여요. 내가 자세히 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은 예습 수업은 아니에요. 제 수업은 절대로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어떤 게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뭘로 예습할 거예요. 절대 예습 강의는 아니고 복습 강의예요. 복습을 해오면 돼요. 그래서 그냥 오세요. 그냥 와서 수업 듣고 그 대신 그날 가서 꼬박꼬박 복습을 하는데, 복습할 땐 프린트가 내가 매번 나가요. 1강 끝나면 1강 프린트 가로놓기 OX 문제 갖고 프린트가 나가거든요. 그 프린트만 쭉 메꾸면 복습 100% 돼요. 그래서 가로놓기하고 OX 문제만 쭉 메꿔도 100% 복습이 되니까 그걸 직접 거기다 막 쓰지 말고, 거기다 쓰면 다시 한번 복습할 때마다 출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지 말고 바로 밑이나 뒷장에 해답이 있으니까 그 밑이나 뒷장에 있는 해답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해서 오늘 한번 보고 한 여기쯤 수업은 여기쯤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벌써 잊어먹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또 한번 가로놓기 한번 쭉 복습한다고 치고, 또 여기 수업하면 또 다시 여기서 쭉 보고 계속 반복을 하면 돼요. 눈으로 봐가면서 계속 하면 돼요. 그리고 좀 이상하다, 이거 아닌 것 같다, 절대로 없어요. 제 책에는 오답이 전혀 없습니다. 제 책엔 오답이 없으니까 무조건 이상하다 그러면 책을 다시 봐야 돼요. 책을 다시 봐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지, 이상하다 그래서 바로 올려가지고 이거 답 틀린 거 아니냐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제 책엔 오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아주 완전히 믿고 수업하면 돼요. 내가 답만은 하여튼 눈알이 빠져도 답만은 내가 교정을 엄청나게 봐요. 답 안 틀리게 만들려고. 오답 있으면 책이 신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보고, 공부했는데 가로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아? 다시 한번 보면 이거 맞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복습 위주로, 항상 복습 위주로 하면 충분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쉽게 강의하지만 그래도 조금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 칸만 내려갔다 오세요. 기초 탄탄 있어요. 거기 가면 C는 탄소, O는 산소, 이것까지 내가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다가, 근데 웬만하면 못 알아들을 리 없어요. 거의 다 알아듣는데 혹시나 이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기초 탄탄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강의 진행 계획은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면, 항상 화요일과 목요일, 이제 집에서 동영상 강의 듣는 선생님들은 수요일 날쯤 올라와요. 이건 금요일 날쯤 올라오고,
그러니까 수, 금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때 수업을 하는데 9월부터 10월까지는 기본편이 끝나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12월까지는 심화편을 해요. 그래서 개념은 여기서 이제 끝내요. 그래서 완전히 끝나고, 그래서 이제 올해 계획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99강 계획이에요. 내가 쭉 시간까지 다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101강을 어떻게 줄여서 99강 만들까 해서 99강까지 딱 만들었으니까 딱 끝나면 99강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12월 이때 개념하고 1월부터 2월까지는 기출문제풀이. 이제 풀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이름이 기출천재라 해서 기출문제풀이 들어가고, 3월 달에는 단원별 문제풀이가 들어가고, 4월 달에는 모의고사별 문제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단원별 문제풀이는 요 순서대로 돼 있어요. 요 순서대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는 뭐 조금 이상하다 모르겠다 그러면 요 책을 옆에 펴놓고 쭉 보면 순서대로니까 막 찾을 필요도 없어요. 순서대로 해놨으니까. 그리고 모의고사별 문제풀이는 뒤죽박죽. 20문제를 뒤죽박죽해서 문제풀이 하도록. 그러니까 항상 처음 배우면 처음 하다가 끝에 보면 여기 까먹고, 끝에 보면 여기 까먹고, 또 여기 보다 보면 뒤에 까먹고. 그러니까 20문제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별 문제풀이. 그리고 5월 달에는 파이널인데 이건 문제풀이가 아니라 이제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압축해서 한 권을 정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6월 달에 시험 볼 수 있게 보통 서울시나 대부분 지역들이 6월에 시험이 거의 대부분 많은데 경기하고 경북이 4월 달에 시험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는 2월 달에도 한 번 봤어요. 2월 달에도 한 번 봤는데 4월 달에 보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모의고사별 문제풀이는 작년 걸로 들어도 상관없어요. 작년 걸로 듣고 우선 쭉 나가다가 4월 달에 시험이다 그러면 이때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쭉 작년 걸로 해서 들어두면 될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맞춰 나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수업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박태양 선생님이 수업을 해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바꾸는가 그러면 내가 혼자서 하면 어차피 문제가 내 머릿속에 나오는 문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박태양 머릿속에 나오는 문제는 또 새로운 문제가 또 요즘에 맞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문제가 딱 또 나와요. 그래서 합격수기 한번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박태양 선생님 문제풀이는 요즘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작년 걸 들으면 올해 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올해 거보다 작년 걸 들으면 요게 올해 걸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요 문제풀이는 프리패스로 돼 있는 선생님들은 작년 거 꼭 들어두는 게 좋아요. 그렇게 작년 걸 같이 들으면 그게 올해 이렇게 한 칸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박태영이 워낙 빨라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학원에서 두 생물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원에 이 생물 선생, 저 학원에 저 생물 선생 수업 들으러 왔다 갔다 방황하지 않아도 한 학원에서 두 사람 걸 듣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일거양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그렇다고 내가 박사한테 너 문제풀이 해라 이렇게 해서 그냥 준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공무원 학원계에 들어와서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문제 몽땅 다 넘겨줬어요. 몽땅 USB에다 해가지고 그대로 다 넘겨줬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자기 것도 새로 만들고 해서 만들게 해놨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한테는 더 이득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조금 몇 년 지나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나도 최대한 오래 강의하고 싶어요. 그래야 건강하대요. 그래서 최대한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데 그게 언제가 될지, 언제 수업을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우리 친구들 다 은퇴했는데
나한테 우리 친구들이 너 언제까지 수업할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싫어할 때가 아니라 좋아하지 않을 때까지 수업한다 그랬어요. 싫어할 때까지 수업하면 큰일 나죠. 예, 좋아하지 않을 때까지 내가 수업을 한다 그랬어요. 그게 어느 때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박태영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이제 해 나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는 같이 수업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수업하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출제 빈도는 어떤가 그러면 이건 됐죠? 네. 대략적인 출제 빈도를 한번 보면 그 책 앞에 목차 앞에 보면 최근 5개년 영역별 출제 빈도라고 돼 있어요. 최근 5개년 영역별 출제 빈도에서 그 동그라미 안에 밑에 동그라미 안에 보니까 분자와 세포에서 몇 퍼센트 나는가? 24%. 그게 언제까지인가 그러면 최근 5개년 동안이에요. 분자와 세포에서 24%, 유전학에서 29%, 또 동물생리학에서 23%. 제일 많이 나온 게 여기 요 세 단원이죠. 분자와 세포, 유전학, 그다음에 동물생리학. 여기서 합해서 80%가 출제가 된 거예요. 80%고 나머지 여기서 20%니까 거의 한 문제 나머지가 다 여기서 출제가 된 거죠. 나머지 동그라미 안 된 데는 한 문제씩인데 그럼 또 한 문제씩이도 하고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죠. 한 문제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잖아요. 1, 2점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는데 그 한 문제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이 이 단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 빈도가 그렇다고 어떨 때 이게 한 문제 나오다가 갑자기 네 문제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수험생들이 제일 당황했죠. 문제 자체는 좀 쉬웠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네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자기가 소홀히 한 단원 분류하기 바로 동물의 분류, 식물의 분류, 원생생물의 분류, 세균 이런 걸 다 분류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제일 싫어하는 단원이에요. 이 수험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원인데 여기서 네 문제 그 위에 보면 동그라미 위에 보면 2022년도 2월에 분류학 봐요. 분류학 4단원 분류학 보면 2018년도에는 두 문제, 2019년도에 한 문제, 2020년 두 문제, 한 문제 나오다가 갑자기 네 문제가 튀어나왔어요. 그때가 제일 당황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분류학을 조금 소홀히 한 선생님들은 갑자기 어려워진 거죠. 처음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골고루는 전부 다 해야 돼요. 골고루 전부 다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요 세 단원이 가장 많이 출제 빈도가 가장 높다는 순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편이 1단원하고 2단원하고 5단원하고 7단원 요게 기본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편 보면 1단원, 2단원 나갔다가 3단원이 없고 갑자기 5단원 나와 있어요. 그거 이제 목차로 한번 가봐요. 목차에 가보면 차례 그 다음 페이지에 차례에 보니까 기본편 하고서 파트 1 하고서 분자와 세포 나오고 파트 2 유전학 나오고 파트 5 동물생리학 갑자기 나왔잖아요. 그럼 3, 4 어디로 갔는가? 3, 4는 심화편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심화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심화편에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하고 6단원, 요게 심화편이에요. 그래서 요건 기본편이고 요건 심화편인데 그러면 기본편하고 심화편하고 중복되는 게 뭐 있나? 그러면 분자와 세포하고 유전학은 중복돼 있죠. 그럼 왜 그런가 하면 분자와 세포를 기본편에서 몽땅 다 집어넣으면 이걸 알아야 설명할 내용이 있어요. 근데 아직 배우지도 않은 내용을 여기다 갖다 막 집어넣으면 조금 하다가 나 생물 못해 하고서 다 포기하고 나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배워야 될 내용이 있는 1단원 내용은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여기서 다 배우고 난 다음이니까 훨씬 내가 설명하기도 수월하고 여러분들이 듣기도 수월하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전학도 진화생물학이나 분류학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유전학이 있어요. 그런 건 다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양분 똑같은 1단원과 2단원 양분해 놓은 이유고 나머지는 이제 심화하고 기본편하고 다 딱딱딱 분류가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내용은 그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고 이 혹시나 지방에서
20문제가 통으로 수능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 경기는 절대로 없었어요. 여태까지 20문제가 통으로 수능형으로 나온 적은 없었는데, 서울, 경기에서 이제 한 문제나 두 문제가 수능형으로 나올 출제가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통째로 나오는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일부 어디냐면 여기다 써놨는데, 전남은 2019년, 21년, 전북은 17년, 19년, 광주는 19년하고 올해 22년, 부산은 20년. 이건 도저히 복원할 수가 없어요. 수능형인데, 그림인데 다 복원이 안 되죠. 그냥 학생들의 말을 들어서 내가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전남은 19년, 21년, 이때 이게 수능형으로 20문제가 통으로 출제가 됐어요. 수능 문제 풀지 지나온 거죠. 수능 다 봤잖아요. 수능 다 봤는데 그런 형으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림으로. 그래서 수능형 문제로 다 그림으로 문제가 20문제 통으로 나오면 개념은, 내용은 여기 있는 거하고 다 있어요. 근데 그림 보는 방법, 문제 푸는 방법, 요령을 몰라갖고 갑자기 당황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요 지역들은 혹시나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되면 박태향 수능형 문제풀이, 수능형 문제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별 문제풀이 쭉 하고 나중에 조금 여유가 되든지 여러분들이 여유를 만들어서 요 지역 보려면 좀 편하려면 이걸 문제풀이를 듣는 게 좋아요. 좋은데 이거는 내가 들어라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복골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20년에, 19년에 나왔어. 19년에 나왔는데 21년 또 나왔어. 그래서 23년도 항상 걸로 나오나, 23년도에 나오나 하고서 수능형으로 공부를 했는데 한 문제도 안 나올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장담 못하지. 그러면 그 시간을 세월을 허송세월된 거죠. 이거 들은 게. 그래서 내가 꼭 들어라 말라 하는 건 없지만 이거 들어도 문제풀이는 충분히 안 배운 건 한 개도 없어요. 안 배운 건 한 개도 없는데 문제 내용이 수능형으로 나왔다 뿐이에요. 그렇다고 이거 말고 수능 특강, EBS 수능 특강이나 이런 수능 문제풀이를 들으면 안 되느냐고 나한테 질문하는데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진짜 시간 낭비예요. 왜 그런가 그러면 우리는 20문제를 공무원은 20문제를 20분에 풀거든요. 그런데 수능형은 20문제를 30분에 풀어요. 그러니까 수능형으로 문제를 그대로 내면 못 풀어요. 시간이. 이건 1분에 한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1분 30초에 한 문제 푸니까 시간이 남거든요. 시간이 더 20문제를 30분에 푸니까. 그래서 문제 내는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냐면 수능 문제 중에서 1분에 풀 수 있는 문제 정도로 해서 골라서 선택해서 해요. 근데 시중에 있는 수능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질려요. 못 풀어요. 어려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 시중에 있는 수능 문제 말고 이렇게 해서 수능형 문제 풀이 듣는 게 낫고 좋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바로 수업 들어가요. 어디냐면 강원. 그러니까 10월에 실시하는 강원, 울산, 인천 여기 다른 데는 절대로 시험 안 보고 나는 뭐 경기도 안 보고 서울도 안 보고 아무 데도 안 보고 오로지 평생 강원만 볼 것이다. 그러면 이 수업은 듣지 마세요. 혹시 여기 수강 신청을 했으면 다시 취소시키고 무슨 수업을 들어야 되냐면 박태향 수업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수업은 여기하고는 이거 수업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고등학교 수능 문제예요.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럼 고등학교 수능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 수업을 들으면 뭔가 그러면 고등학교 것도 있어요. 고등학교 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거는 한 30%밖에 안 돼요.
70%가 일반 생물학이에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학에서 쓰는 생물학. 여기는 한 30%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0%가만 여기는 여기에 있는 30% 정도만 갖고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70% 시간 낭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강원, 울산, 인천은 이 수업은 듣지 말고 박태양 수업을 듣는데 이때는 이걸 들으면 이건 처음에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수능 하이탑 수능을 들어야 돼요. 개념이에요, 개념. 박태양 하이탑 수능 문제 듣고 난 후에 수능형 문제풀이. 수능형 문제풀이. 그러면 박태양도 이제 수능형 문제풀이도 구별해서 해요. 단원별 문제풀이, 모의고사 문제풀이, 파이널까지 다 구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 강원, 울산, 인천 보는 선생님들은 내 얼굴은 보면 안 돼. 예, 이 수업을 들으면 절대로 안 되고, 예, 왜 절대로 안 될 리는 없지. 그렇지만 100% 중에서 30%만 공부하면 될 걸 이 나머지를 다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손해예요. 그러니까 요 수업을 들으면 되는데 요때예요. 요때 10월 4월 달에 원주에서 시험 보는데 원주를 시험 보러 가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면 4월 달에 원주 시험 보러 가니까 요거 들으면 되냐고. 원주 시험 아니에요. 원주도 강원도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원주 시험 보러 갈 때 그때는 이 수업 들어야 돼요. 여기서 다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10월 달에 보는 강원만 그래요. 강원 전체적으로 다. 10월 달에 보는 강원, 10월 달에 보는 울산 여기만 요거 수업을 들으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내가 조금 OT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나는 강원도 하고 경기도 볼 거다 그러면 내 수업을 들어야죠. 내 수업 근데 나는 강원도 보고 경기도 볼 거다 그러면 내 수업 들으면서 강원도 볼 거다 그러면 이걸로 들으면 되지. 하이탑은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하이탑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이탑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경기도 보고 강원도 본다 그러면 내 수업 들으면서 하이탑은 볼 필요 없이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경기에는 여기에 해당되고 강원 본다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니까. 예,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수업을 여러분들이 듣고 들으면 된다 이 소리예요. 예, 그러면 이제 거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수업을 들어갑시다. 너무 잔소리가 많아졌나? 근데 첫 시간에 이렇게 수업을 해야 여러분들 궁금증이 다 풀리니까. 예, 그래서 궁금증 풀어주려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원자의 구조와 화학결합 수업으로 들어갑시다. 지구상의 모든 물체들은 다 가장 작은 기본 단위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원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 몸, 우리 동물체 몸 같으면 동물체 몸의 기본 단위는 세포다. 그럼 세포는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세포는 뭐 단백질이나 또는 탄수화물, 지방 이런 등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단백질은 뭘로 되어 있는가? 그러면 산소, 수소, 산소, 질소, 황 뭐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 CHO로 되어 있다. 그럼 이런 게 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요거 이름을 우리는 원자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물체의 기본 단위는 뭘로 되어 있는가? 원자로 되어 있다. 백목도 기본 단위는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체의 기본 단위는 원자.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울 때 원자의 구조와 화학결합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원자라 그래요. 원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생명체도 포함돼요. 그래서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한다. 그럼 이 원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제일 먼저 원자 핵이 있죠. 원자 핵이 있고, 근데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 핵에는 뭐하고 뭐가 있는가? 그러면 양성자와
플러스는 양성자. 성자하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있어요. 중성자. 중성자가 있고 이 주변을 누가 돌고 있는가 하면 전자가 돌고 있죠. 마이너스 1가진 전자.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이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 그래서 원자에게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인데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는 항상 동일해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30개면 전자도 30개. 그럼 플러스 30, 마이너스 30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 제로.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가 되는가? 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중성자는 전기가 안 띄고 있으니까.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동일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원자의 질량, 원자의 질량을 질량수라 그래요. 원자의 질량, 그래서 원자량이라고도 해요. 원자량 또는 원자의 질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자량을 계산할 땐 뭐하고 뭘 계산하는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해서 원자의 질량이라 그래요. 그럼 이 원자의 무게인데 양성자 수, 중성자 수. 그럼 전자 수는 왜 계산하는가? 전자는 너무 작아서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무시하고. 그러니까 가장 실제적인 예를 들면 내가 몸무게를 달려고 저울에 올라갔어요.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다는데 팔이 여기 앉았어. 그렇다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팔이 100마리가 앉아 있어도 몸무게 절대로 안 늘어나요. 그게 바로 전자예요, 전자. 그래서 전자의 무게는 완전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원자의 무게, 즉 원자량은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더한 게 원자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원자의 량이 다 양성자 수가 원자마다 다 다른가? 그러면 양성자 수가 원자마다 다 달라요. 한 개 가진 것부터 100개 이상 가진 놈까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원자를 100종류의 원자가 있는데 이게 어떤 원자인가 이걸 서열을 정해놓으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편하죠. 예를 들어서 학교 처음에 입학을 했는데 반에 30명 있어. 30명 있으면 제일 먼저 해주는 일이 뭔가? 번호 붙이는 일이에요.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그래야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지. 그래서 번호를 붙여놓으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그 번호를 붙이는데 누구의 수가 다 다른가? 양성자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뭘로 표시하는가? 원자 번호.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새 학기 개학을 하면 내 이름에 번호가 붙잖아요. 그 번호를 붙인다. 원자 번호. 그래서 원자 번호는 뭘 갖고 붙이는가 그러면 바로 양성자 수로 원자 번호를 붙여요. 그럼 양성자 수로 붙이니까 누구 쓴 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성자 수와 똑같은 게 무슨 수라고 했는가? 전자수. 그래서 양성자 수 이꼴 전자수를 원자 번호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 전자수.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다행히 원자마다 번호가 원자마다 양성자 수가 다행히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번호를 붙일 수 있죠. 중복되는 놈이 있으면 번호 못 붙일 거 아니에요. 3번 했는데 탄소도 나오고 수소도 나오고 그러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6번 하면 탄소가 예 하고 나와야지. 6번 했는데 탄소도 나오고 산소도 예 하면 정신이 없어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양성자 수가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원자 번호를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해놓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표기할 때 어떤 방법으로 표기하는가 그러면 탄소, C 탄소죠. 요 C는 탄소. 탄소는 6번이에요. 6번.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럼 이건 뭘 표시한 건가 그러면 탄소 6번 하면 요거를 이랬을까요? 탄소 6번인데 탄소 6번이라고 하면 요 6번이 바로 요거예요. 양성자수. 그래서 요 6이 양성자수. 양성자수니까 무슨 수도 될 수 있는가? 그렇죠. 전자수도 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12번 여기다 붙여요.
그럼 12번 이거는 무게를 따져요. 무게. 무슨 수가 되는가? 질량수죠. 질량수니까 뭐에다 뭘 합해 놓은 건가? 양성자수에다가 중성자수.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6번하고 6번, C6번. C6, 12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만 써놓고 이제 문제가 맞는 거 찾으시고 하고서 나오죠. 그러면 이건 양성자수는 몇 개이다? 6개이다. 전자수? 6개이다. 중성자수? 그렇죠. 6개. 왜 그러면 양성자수, 중성자수 합한 게 질량수잖아요. 근데 양성자수 6개니까 중성자 6개, 6 하면 12를 들어오죠. 그래서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한 질량수다. 그래서 요걸 보고 금방 요 탄소는 양성자수 몇 개, 중성자 몇 개, 전자 몇 개 이런 걸 금방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양성자수 6개, 전자수 6개, 중성자수 그러면 양성 질량수 12개에다가 6개 빼니까 6개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쭉 읽어보고 가요. 항상 내가 설명할 때는 우선 설명 먼저 쭉 설명할 때 설명만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한번 쭉 읽어서 책에다가 요거 필요한 거 줄쳐주고 할 테니까 설명할 때 이건 어디다 쓸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신이 산만해지기 때문에 설명을 잘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설명할 때 그냥 볼펜 딱 놓고 설명만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듣고 나중에 필요한 건 표시를 해줄 테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원자의 구조 해놓고 원자의 구조는 원자에다가 땡땡 해놓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아톰이라고 얘기하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이다. 그래서 원자의 구조에는 1번의 원자핵.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 또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 그리고 2번의 전자. 전자는 그 줄 중간에 마이너스 전하. 그리고 3번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과 플러스 전하의 양과 그 줄 조금 뒤에 가서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그리고 그 밑에 원자번호는 이꼴 양성자수 이꼴 전자수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원자 입자. 아원자 입자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 아자가 들어가면 한 칸 밑에를 아자 붙여요. 아 하면 한 칸 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NO3 요거는 질산이거든요. 그런데 HNO2 한 칸 밑에 하나 밑이죠. 그럼 이건 뭐라고 하는가? 질산보다 한 칸 아래다. 그래서 아질산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한 칸 아래 거는 아자를 붙여요. 황산도 H2SO4 그러면 요거는 황산이에요. 황산. 그런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의 개념만 설명하려고 그래요. 3 그러면 요거보다 한 칸 적잖아요. 그래서 황산. 그래서 한 칸 아래 거는 아자를 붙여줘요. 한 칸 아래 거. 그래서 그 아원자 그러면 뭐가 되는가? 원자보다 한 칸 아래. 그 원자보다 한 칸 아래인 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원자잖아요. 그럼 이보다 한 칸 아래 그러면 요걸 얘기하는 거겠지. 이거 전체는 원자니까. 그래서 아원자 한 칸 아래니까 요걸 아원자라고 해요. 그래서 아원자 입자 그러면 그 줄 끝에 가로 안에 중성자, 양성자, 전자. 중성자, 양성자, 전자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원자 입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2번에 동그라미 2번. 질량수는 원자량, 원자의 질량을 질량수, 원자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에다 뭘 합해놓은 건가? 양성자수에다가 중성자수를 합한 게 원자의 질량. 그래서 원자의 표시 방법에 탄소가 있으면 밑에 6 써놓은 거는 뭘 써놓은 건가? 원자번호 이꼴 양성자수 이꼴 전자수.
그리고 그 위에 12라고 써놓은 건 질량수 이꼴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꼭 외워야 될 거 4가지만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보면 원자번호와 질량수에서 네 가지를 꼭 외워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H, 요건 네 가지는 꼭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요게 원자 번호 또 양성자수 또 중성자수 또 전자수 또 질량수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쭉 쓸 수 있어야 돼요. 요것만 보고. 그러면 원자 번호는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라는 소리가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인가? 1, 하나. 그러면 양성자 수와 뭐의 수가 같은가? 전자 수가 같으니까 1이죠. 그 질량수는 이게 질량수예요. 그래서 질량수는 얼마인가? 1이에요. 그렇다면 중성자 수는 0이죠, 0. 이거 플러스 이게 질량수니까. 이게 뭐의 핵인가? 무슨 핵이에요? 원자핵. 원자핵이죠. 원자핵이기 때문에 요거 더하기 이게 요거니까 여기선 질량 중성자수는 0이다. 요거는 원자번호 얼마인가? 그렇죠. 6번. 6번이죠. 원자번호 6번이니까 뭐의 수가 6개인가? 양성자수를 원자번호로 나타내죠. 양성자수 이꼴 무슨 수가 되는가? 그렇죠. 전자수. 그럼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가? 그렇죠. 12가 질량수가 되죠. 그러니까 질량수는 12. 그러면 중성자수는? 그렇죠. 이거 더하기 이게 질량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6이 되겠죠. 마찬가지. 이건 원자번호 몇 번인가? 7번. 7번이니까 양성자가 몇 개라는 소린가? 7개. 그럼 뭐도 7개예요? 전자수도 7개. 그런데 여기에 14라고 되어 있으니까 질량수가 14라는 뜻이죠. 그럼 중성자수는 이거랑 합한 게 14가 되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7. 이건 몇 번? 8번. 8번이니까 양성자수가 몇 개라는 소린가? 8개. 그럼 뭐의 수도 8개인가? 그렇죠. 전자수도 8개. 그런데 이게 무슨 수가 되는가? 그렇죠. 질량수.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 합해서 질량수니까 이것도 8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가지는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는 항상 같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 이거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집어넣는 거니까 이 나트륨은 꼭 외우라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는 항상 같은가 보다는 걸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원자번호 몇 번인가? 그렇죠. 11번. 11번. 원자번호 11번이니까 양성자수도 11개. 또 전사수도 11개예요. 근데 원자량은 얼마인가? 23이죠. 그렇다면 양성자수, 중성자수 합한 게 질량수니까 중성자수는 얼마가 되는가? 12개가 돼요. 그래서 항상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항상 같은 건 아니고 이렇게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3가지가 우연히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4가지는 외워야 돼. 안 써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숫자를 안 써주고 그냥 H, C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C 나오면 여러분들 6, 12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4가지만. 그래서 4가지 알아놓고 있고 그래서 요게 그 4번에 원자번호와 질량수인데 그 수소, 탄소, 질소, 산소, 나트륨 앞에다가 이걸 써놓으세요. 이렇게 수소, 탄소, 질소, 산소, 나트륨 앞에다가 이거 써놓고 됐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C가 6번 이거 여기는 12 이런 게 있는데 탄소가
요거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절대로 안 변해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 6은 학교에서 처음에 너는 22번이다 그러면 22번 그 학년 끝날 때까지 22번이지 절대로 안 변해요. 번호가. 그래서 원자 번호는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런데 여기가 얼마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 14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양성자수 몇 개? 6개. 양성자수 6개. 그 다음에 전자수도 6개. 그런데 중성자수가 몇 개가 되는가? 8개가 되는 거죠. 14이니까. 그러면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어디 속에 들어있어요? 원자, 핵.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6개 있고 중성자가 8개 있고 전자가 6개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거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가 돼야 되는데 8개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몇 개가 튕겨 나가려고 하는가? 2개가 튕겨 나가려고 그래요. 2개가 튕겨 나가려고 하면서 붕괴가 일어나요. 그럼 2개가 튕겨나가서 붕괴가 일어나면서 이게 방사능을 띠고 있다 그러면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두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동위 원소라고 해요. 동위원소. 탄소의 동위원소. 그러면 여기서 정상적인 원소. 이건 플러스 몇 개예요? 양성자 6개. 전자 6개. 중성자도 6개. 그러면 동위원소는 요 동위원소. 탄소의 동위원소는 모의 수는 같지만 동위원소를 이렇게 써놔야 되겠다. 그죠? 탄소의 동위원소는 모의 수는 같지만 양성자 수는 같고, 당연히 양성자 수가 같으면 모의 수도 같은가? 전자 수도 같다. 그런데 무슨 수가 다른가? 중성자 수가 다른 거예요.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방사성 붕괴를 일으킨다. 그래서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니까 동위원소를 추적하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추적할 수가 있죠. 이런 걸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이 가능하다는 소리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이제 PT, 양전자 단층 촬영법이거든요. 그건 알죠? 양전자 단층 촬영법은 이 사람이 어디가 이상이 생겼는가 그러면 이 사람한테 포도당을 유사 포도당을 주입해요. 포도당의 분자식이 이건 아직 외우진 않아도 돼요. 나중에 뒤에서 이제 공부 계속하면 저절로 외워지니까 이게 포도당의 분자식인데, 유사 포도당 여기다가 양전자 플러스 요 동위원소 10일짜리 동위원소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10일짜리 동위원소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위원소를 10일짜리 동위원소를 이 사람한테 유사 포당을 주입을 하면 이게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면서 막 가거든요. 그래서 이 동위원소가 어디에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의 이자의 동위원소가 막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자에서 활동이 아주 활발하다는 소리죠. 포당을 이용해서 우리가 포당 주입하면 포당 갖고 에너지로 쓰잖아요. 근데 이자에서 활동이 활발하다 이 소리예요. 근육 같은데 이런 데서 포당이 많이 쓰여야 되죠. 이런 데서 포당이 많이 쓰여야 되는데 여기에 포당이 집중적으로 주입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포 분열이 활발하다는 소리죠. 세포 분열이 활발하니까 여기에 무슨 세포가 증식하고 있다는 소리인가? 암세포가 증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방법으로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위원소라고 한다 얘기하죠. 그래서 동위원소 그러면 5번에 동위원소 그러면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서 원자 번호는 같고 질량수가 다른 원소. 그래서 그 줄 두 번째 줄 끝에 방사능을 띤 방사성 동위원소는 불안정하여 방사성 붕괴를 일으킨다. 붕괴가 일어나면서 방사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쉽게 추적이 가능. 이걸 동위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방사성 동위원소를 한다.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는가? 그 옆에
날개에 PET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법. 이거는 동위원소로 표시한 포당 유사 물질을 혈관에 주입하면 암수화포와 같이 포당 대사가 활발한 부위에 가장 많이 모인다. 그래서 무슨 암인가를 추적할 수도 있는 방법을 양전자 단층 촬영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배운 게 뭐에 대해서 배운 건가? 원자에 대해서 배운 거죠. 원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갑자기 이걸 뭐라고 했는가? 원소라고 했어요. 원소. 그래서 원자나 원소는 그냥 같은 뜻으로 사용하면 돼요. 근데 이제 가장 작은 단위는 뭐가 더 작은 건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서 물질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 입자를 뭐라 그랬어요? 원자. 그래서 이것도 원자고 얘도 원자인데 이걸 합해서 뭐라고 하는가?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소. 이건 탄소 원자인데 이걸 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원자라고 해도 되고 원소라고 해도 되고 구별 안 해도 괜찮아요. 정확하게 원자는 입자라는 뜻이고 원소는 성분이라는 뜻이에요. 원자를 입자라고 한다면 원소는 성분이라. 그렇게 구별되는데 구별하지 않아도 되는데 원자하고 원소하고 뭐가 다르냐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그 옆에 날개에다가 해놨어요. 그래서 작년책 가진 선생님들은 추록에 있어요. 추록에 보면 원자와 원소 해놓고 원자는 아톰이라고 해서 물질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원자. 그리고 원소는 같은 종류의 원자들로 이렇게 원자들이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원자들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 그래서 원소는 성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성분. 원자는 입자. 근데 구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원자, 원소. 그래서 그 밑에 다시 한번 설명 써놨죠. 원소가 물질의 종류를 나타내는 용어라면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래서 탄소 원자 해도 되고 탄소 원소 해도 돼요. 그래서 구별해서 시험 문제에 나올 리는 없으니까 그냥 원소, 원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산소를 예를 들어 봅시다. 산소 몇 번? 8번. 요거 몇 번? 1번. 그다음에 요거는 6번. 요거는 7번. 요거는 8번. 할 때마다 내가 할 테니까 그냥 외우세요. 수업하면서 외우면서 그러면 돼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가? 16이죠. 그러면 이 탄소는 양성자가 몇 개가 되는가? 양성자 8개. 8개. 중성자도 8개. 그 전자 8개인데 전자 8개가 여기에 전자 8개가 지멋대로 8개가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전자가 궤도가 있어요. 궤도가. 한 칸, 두 칸, 세 칸 이거 전자가 들어가는 궤도가 이렇게 있는데 제일 안쪽에는 몇 개밖에 못 들어가는가? 2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8개씩밖에 못 들어가요. 2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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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그래서 제일 바깥쪽의 궤도에 전자가 8개가 있어야 안정해요. 7개 있으면 한 개 받아오려고 그래요. 9개 있으면 한 개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8개가 있어야 가장 안정하다. 이런 규칙을 우리가 무슨 규칙이라고 하는가? 옥텟 규칙이라고 그래요. 옥텟 규칙은 제일 바깥쪽의 쪽의 전자가 8개가 되려는 성질. 그래서 가장 바깥쪽의 전자가 8개가 되려는 성질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옥텟 규칙은 이게 이제 옥텟 규칙인데 실제로는 몇 개가 돼도 안정한가? 제일 바깥쪽에 2개가 돼도 안정해요. 왜냐면 2개짜리면 이거 한 줄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2개가 돼도 안정하고 없어도 안정해요. 또 8개 돼도 안정해요. 그런데 8개가 돼야 안정하다라고 설명한 건 특히 옥텟 규칙이고 일반적으로 0개 없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되고 8개 있어도 안정해요.
그럼 이제 산소 한번 봅시다. 산소는 제일 안쪽에 전자 몇 개 있는가? 2개. 그러면 그 다음에 몇 개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몇 개예요? 8개니까 전자도 8개 있잖아요. 그럼 그 바깥쪽에 몇 개가 있겠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야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잖아요. 그럼 얘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네, 불안정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러면 6개를 버리고 싶겠어요? 2개 뺏어오고 싶겠어요? 2개를 어디서 얻어오면 안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지금 뭐라고 하는가? 산소 원자라고 해요. 산소 원자인데 이 산소 원자가 왜 어떻게 돼야 안정한가? 그러면 2개의 전자를 얻어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디선가 2개의 전자가 있나 보고서 2개의 전자를 얻어오고 싶어 해서 이렇게 된 산소가 플러스 8개인데 하나, 둘, 셋, 여기 2개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디선가 2개를 얻어서 이렇게 하면 편안하지. 제일 바깥쪽에 몇 개가 되니까 8개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편안해. 그래서 이 산소가 요건 플러스 몇 개예요? 8개 마이너스도 8개인데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가 몇 개가 되는가? 8개. 근데 마이너스가 10개가 된 거예요. 2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가 2개 남는가? 전자가 2개 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랬을 때 얘는 산소 원자인데 얘는 산소 원자가 아니라 산소 뭐라고 하는가? 이온이라고 해요. 이온. 그래서 산소 이온은 양성자와 전자수가 달라요. 이온일 때는. 원자일 때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항상 같지만 이온이 되면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자를 얻어와서 산소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요게 무슨 번호라고 했어요?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무슨 수라고 했었고 양성자수 또는 전자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양성자수 또는 전자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자수는 이온의 전자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전자수는 원자에서만 전자수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가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러면 이건 양성자수다. 이건 양성자수 하고서 전자수 해놨는데 여러분들 책에 17쪽에 맨 밑에 보면 양성자수 하고서 전자수 앞에 뭐란 말 써 있어요? 그렇지, 중성원자에라고 써 있죠. 중성원자의 전자수 이렇게 써 있어요. 아까 왜 이걸 안 읽었는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안 읽은 거예요. 중성원자라는 말을 붙여야 되지. 왜냐면 이온의 전자수 하면 안 되잖아. 중성원자의 전자수 해야 되지. 그래서 중성원자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이온의 전자수가 아니고 중성원자의 전자수이다. 그래서 이 전자를 얻거나 이런 걸 이온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18쪽에 가서 2번의 이온은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원자에게 플러스 양과 전자가 지금 마이너스 양이 차이가 생겨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 그것을 이온이라고 그래요.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그래서 1번의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은 세 번째 줄 중간에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8개가 되려는 경향성을 옥텟 규칙. 그 옆에 날개에 보면 원자들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없거나 2개 또는 8개를 가져서 안정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없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되고 8개 있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없어도 되고 2개도 되고 8개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전자가 안정된 구조다. 그런데 옥텟 규칙은 몇 개일 때를 얘기한 거예요.
8개일 때를 얘기한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안정된 구조 그러면 2개나 없거나 8개이거나 라고 했을 때 안정된 구조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트륨을 한번 보면 Na 11번이에요. 11번인데 제일 바깥쪽 이제 여기에 하나 쭉 그려보면 제일 바깥쪽에 전자 몇 개? 제일 안쪽에 전자 몇 개? 2개.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칸에 몇 개 있어야 되는가?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2개 있고 8개 있어요. 그럼 몇 개예요? 10개. 그럼 몇 개 더 있어야 돼요? 하나.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일 바깥쪽에 몇 개가 돼야 돼? 안정된 건가? 8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나트륨은 바깥쪽에 8개를 채우기 위해서 7개를 갖고 오는 게 나아요? 1개를 버리는 게 나아? 1개를 버리는 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 나트륨이 플러스가 11개고 마이너스도 11개인데 1개를 버리는 게 1개를 전자를 버리는 게 더 편하다. 그래서 1개를 버리니까 플러스는 몇 개 그대로 있는가? 11개. 근데 마이너스가 10개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하나 남아요? 플러스 하나 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 남는다. 그래서 이건 나트륨 뭐예요? 원자. 나트륨 원자. 이건 나트륨 이온. 그래서 이온인데 무슨 이온인가? 양이온. 그래서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으로 된다. 이 그림은 그 옆 페이지에 있어요. 19쪽에 19페이지 그림에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이 된다. 이거는 이거 나트륨 이온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건 나트륨 원자, 이건 나트륨 이온. 그래서 전자를 하나 버렸어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17번이에요. 그럼 17번이면 제일 안쪽에 몇 개 있나? 2개. 그 다음에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10개죠. 그럼 그 바깥쪽에 몇 개 또 있어야 돼요?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하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얻어오는 게 편하지. 7개 버리는 거에서 하나 얻어오는 게 낫죠. 그래서 하나 얻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 얻어오려고 해서 요놈이 버린 거를 얻어왔어요. 이거를 다른 색깔로 할까? 이렇게. 그런데 얘가 버린 걸 하나 얻어서 여기를 채워놨어요. 그러면 CL은 플러스 몇 개? 17개. 그럼 마이너스도
17개인데 하나를 전자를 뭐 해왔는가? 얻어왔어요. 그럼 CL이 플러스는 몇 개인가? 17. 플러스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마이너스가 몇 개가 되는가? 18개가 돼서 안정되게 됐어요. 그럼 뭐 하나 남아요? 마이너스 남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염소 원자, 이건 염소 이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온이란 말은 이렇게 붙이죠. 이온이란 말은 뭘 하나? 마이너스를 얻어오면 무슨 이온? 음이온. 마이너스를 버리면 양이온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제일 먼저 1번, 2번, 18쪽의 밑에 2번 양이온. 양이온은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어 하고 그 밑에 줄에 양전하를 뜨게 된 입자. 그리고 3번에 음이온. 음이온은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어 하고 그 밑에 줄에 음전하를 뜨게 된 입자.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무슨 이온? 양이온. 전자를 얻어오면 음이온이라고 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자와 이온에 대해서 했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결합, 화학 결합에 대해서 해나갑시다.